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출 판매 중단의 한도 축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가계대출 상황은 어떤지, 금융당국발 가계대출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인상이 결정된 전기요금에 이어서 도시가스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고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에 이어서 KB국민은행도 대출을 확 좀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줄이겠다는 아주 충격적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28일부터는 29일부터죠. 대출 한도를 급격히 줄이겠다. 특히 전세 대출도 추가 보증금 인상분을 빼고는 아주 대폭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가계부채가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만은 은행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이제 주게 되면 가게들은 좀 놀라게 되고 또 혹시 나도 그 피해 유탄을 맞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돈을 좀 구해놓는 이런 풍선 효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은행들의 대출 중단에 물꼬를 그렇게 시작을 한 데는 농협이었습니다. 농협은 한 달 전에 아예 대출을 중단해버렸죠. 이어서 하나은행, 그리고 이번에 KB국민은행이 하는데 KB국민은행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가계대출, 원래 가계 전문은행으로 출발한 게 국민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은행의 거의 2배 수준,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의 대출 중단 못지않게 그거보다도 훨씬 더 KB국민은행의 이 대출 축소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에서 6%로 제시를 했는데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 지금 어떤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대출은 약 1,800조 정도 되죠. 그런데 올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4.56%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픽의 은행별 통계를 보시면요. 농협은행은 이미 7.38%, 목표 관리를 훨씬 돌파한 상태죠. 하나은행이 5%를 넘었습니다. 이 두 은행은 이미 대출 중단 또는 대출 축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자, 그러지 않은 은행들도 보면 지금 이 많은 은행들이 4%에서 3%,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올해 진도율,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 올 연말까지 5% 이상은 늘리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금융위원회의 당부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10월, 11월, 12월 3달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3달 동안에 자금 수요도 생길 텐데 그걸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말이 채 되지도 전에 10월 달 또는 11월 달에 목표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은행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대출 중단 또는 축소 조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한도로 본다면 이미 대출 한도를 거의 다 채운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자칫 민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추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사실 이번에 KB국민은행의 이 전세자금 대출 축소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우산을 뺏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승범 금융위원장 새로 취임을 하신 분이죠. 저분이 고승범 위원장이 그 취임사에서 가계 부채 증가 폭망은 반드시 막겠다. 이걸 여러 차례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가계 대출을 막는 저승사자가 되겠다라고까지 역점을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가계부채 억제 종합 대책이 10월 초에 지금 나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도 듣고 구체적인 대출 억제기 방안도 서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이 상태에서 줄이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특히 개인 가계에도 충격이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밀물이 다가오고 있는데 밀물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네. 금융 긴축이 오고 있고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고객을 보호해야지 이것을 갯불로 내보낸 것은 그 고객들을 물에 휩쓸려 가겠다는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금 가계부채 강화는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이 이제 가을철에서 겨울철 넘어가면 대부분 가게에서 자금의 수요가 자금을 쓸 때가 가장 많습니다. 예. 우선 이사철 네. 또 학년이 바뀌고 책도 사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옷도 사야 되고 하는 이런 시절인데 갑자기 이래 가계 대출을 죄면 가계 부채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렵지 않느냐. 바로 이 대목에서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라는 그런 지금 속담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금융계가 그동안에도 평소에 자금 사정이 좋을 때는 돈도 대출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정이 나빠지면 은행부터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환수합니다. 그것을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뺏으면 그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은행의 전격적인 조치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최대한 실수요자들은 이 가계 대출 억제나 긴축의 여파가 닥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금융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음 내용은 전기요금이 인상을 했고 앞으로 이제 공공요금들도 인상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전기요금 못지않게 지금 특히 도시 소비자들, 도시 가게에서는 가스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사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굉장히 용도가 많은데요. 네. 지금 LNG 등 이 도시가스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관할하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물가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쪽에다가 도시가스 좀 요금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동안 가격도 억제해왔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원가가 너무 오른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올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 한 도시가스 요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10월 1일부터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또 도수예고 가스마저 올라가면 이 물가 상승에 도미노가 오지 않을까. 지금 철도 요금은 최근 10년간 동결이 됐거든요. 근데 철도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니까 올려달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또 대중교통 요금, 그 밖에 또 식품료에도 우유값이라든지 우유값 지금 다음 달부터 오르죠. 예. 또 라면 값은 8월 1일부터 이미 올랐습니다. 이런 생필품, 공공요금 이런 게 오르다 보면 물가 오른세 심리를 확산시켜서 우리 기업도 물가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물가 상승에 도미노가 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네. 이 물가 안정 목표치가 올해 설정해 놓은 게 2%잖아요. 물가 상승 도미노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2%에 맞추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까? 4분기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만약에 2% 억제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대단히 난제 중에 난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벌써 물가가 2.6% 올랐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책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통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2% 이상 오르면 그것은 과다 물가 상승으로 부작용이 더 많다 해서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최근에 꾸준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목표 현재 이미 2.6%가 넘어 있고 현 상태에서 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다 보니까 통화량을 늘렸고요.
또 거기다가 날씨마저 가뭄, 장마 이런 게 서로 엇갈리면서 농산물 생산이 줄어든 이런 그러니까 수요 위주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 오르는 거, 하나는 공급이 줄어서 느는 거. 예.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지금 물가 상승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부터 물가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너도 나도 부안해동해서 나도 물가를 올리고 나면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결국은 자기는 물가를 올렸지만은 결국은 소득 대비 구매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네. 그럼 또 물가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차단하는 그런 어떤 이 정책적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물가가 2.2%를 넘기면 뭐 10년 만에 최대치다라고 하는데 10년 전에는 물가가 이렇게 올랐던 뭐 요인이라고 따지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젊었을 때요. 지금도 젊지만 그 당시에는 물가가 10%씩 뭐 20%도 오르고 그랬어요. 네. 그 당시에는 고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 따라서 물가도 동반해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이전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어떤 시기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최근 10년에 걸쳐서 보면 10년 전에 2.2%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높다 이랬는데 지금 2.6%라는 물가는 우리 경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체질에 비추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불과 6, 7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가가 마이너스가 돼서 디플레 우려가 있다 이랬고 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께서는 출입기자단들에게 물가가 2% 오르면 내가 한턱 쓰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물가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약 한 6, 7개월 내에 가파른 속도로 이래 올라가면 물론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좀 지금 같은 경제 체질에서 물가가 3%, 4% 올라간다면 중산층들의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요. 경제 안정에도 상당한 그 혼란이 생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물가 관리도 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앞서 리포트에도 언급이 된 바 있는데 카드 캐시백을 두고 오늘 세부 시행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이제 10월 1일부터 두 달 동안은 카드 사용량이 좀 많으면 좀 많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상반기에 4월 달, 6월 달 그것을 2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2분기보다 많으면 2분기보다 3%가 더 많으면 늘어난 금액의 10%까지를 한 달에 10만 원 한도로 해서 예.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카드를 통해서 캐시백, 현찰을 돌려줍니다.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또 서민 영세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일종의 부양책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근대 그 경제 역사에서 이렇게 캐시백 제도를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상당한 이 소비 환경, 유통 환경의 변화가 올 화제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대목 정확하게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정부가 확정안을 이제 처음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내가 카드를 100만 원 썼다. 그런데 10월 달에 쓴 게 153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3%가 넘어가야 되니까 100만 원에서 103만 원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환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캐시백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03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 그러니까 153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3만 원을 50만 원 초과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 예. 50만 원 초과 금액의 10%. 그것을까지를 정부가 캐시백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203만 원을 썼다. 이번 10월 달에 203만 원을 썼다. 아하. 그런데 이 상반기 2분기가 100만 원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 원을 빼도 100만 원을 더 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달에는 환급을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사용자의 경우에 203만 원 이상을 쓰더라도
캐시백 받는 금액은 여전히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그렇습니다. 10월 1일부터 자신의 그 주민등록 생년월일 예. 끝자리 숫자에 맞춰서 1, 6, 또 2, 5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일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카드 중에서 예. 자기가 원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그 필이 꽂히는 카드 아무거나 지정해서 그 카드 회사에 연결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 카드 회사 9개가 되는데 중소 카드 회사나 외국계 카드 회사 같은 데는 여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한 달 내로 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난 2분기 실적과 연동시키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신 분들은 신청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 이게 사용처에 대한 설왕설래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당초에는 정부가 그야말로 코로나19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또 영세 서민들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지고 전통시장을 가라. 아주 어려운 곳에만 가라 하는 그것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고 그래서 정부가 오늘 발표할 때 몇 군데를 좀 더 종전의 그 영세 상공인에서 조금 더 확대를 했어요. 이를테면 중대형 슈퍼도 새로 들어가게 됐고요. 대형 병원 같은 데도 들어가고 배달 앱도 당초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카드를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영세 상공인들의 집중적인 좀 두텁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 취지에는 조금 어긋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갈 수 있는 수요가 일부 중대형 슈퍼로도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됐다. 모든 정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자 편의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상생 소비자연금 얘기하기 전에 물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카드 캐시백이 받으면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목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올해 성장률은 4.2% 예상이 되는 반면에 물가는 목표치를 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카드 캐시백은 가뜩이나 지금 물고가 터진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라는 게 생산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량이 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그 돈이 늘어나는 만큼은 바로 물가 상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학의 화폐금융의 대가 중의 대가이라는 미국 시카고 학파의 원조죠. 프리드만 교수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데, 밀턴 프리드만. 예, 밀턴 프리드만. 예, 이 사람은 물가는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요인이다. 돈이 늘어나는 만큼 결국은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갈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이미 확보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좀 시간적 타임 스케줄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저것을 좀 더 연기하거나 코로나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 또는 그 지금 소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든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몰아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더 현명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